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8일 수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 보고 오겠습니다. 절기상 입동인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이 3도, 대관령은 영하 5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르며 추위가 누그러들 것으로 보입니다. 가자지구 지상전에 나선 이스라엘군이 가자시티의 심장부에 있다며 시가전이 본격화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하마스 소탕을 위한 전쟁이 끝난 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통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용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적 멘토로 불리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났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환자는 국민의힘이라며 대통령실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사기 혐의로 구속된 전청조 씨의 공범 의혹을 받는 남현희 씨가 출국 금지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남 씨를 다시 불러 전 씨와 대질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가정용 전기요금은 그대로 두고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물가 속 서민 경제와 내년 총선을 고려한 방안으로 보입니다. 심장질환 환자가 늘면서 지난해 진료비가 2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10대에서 20대 젊은 환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생활 변화와 운동 부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이 가자지구 지상전에 나선 이스라엘군이 최대 도시 가자시티의 심장부에 있다면서 시가전이 본격화했음을 시사했습니다. 갈란트 장관은 현지 시간 7일 저녁 TV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가자시티는 역대 최대 규모의 테러 기지라고 말했습니다. 갈란트 장관은 이스라엘 지상군이 공군 해군과의 완벽한 협력하에 모든 방면에서 가자에 있는 테러 조직의 요새로 진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갈란트 장관은 이와 함께 이스라엘군이 추격 중인 하마스 가자지구 지도자 야히와 신와르가 벙커에 숨어 있으며 동료들과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갈란트 장관은 또 하마스 소탕을 위한 전쟁이 끝난 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통치하지는 않을 것이며 하마스 역시 이 지역의 통치자로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생명길인 라파 국경 검문소가 열린 지 18일 동안 고호품 트럭 총 569대가 통과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적신월사는 현지 시간 7일 성명을 통해 하루 평균 트럭 33대가 가자지구로 들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는 6일 반입된 트럭 93대까지 포함한 수치입니다. 라파는 가자지구 남부와 이집트를 잇는 검문소 가운데 이스라엘이 통제하지 않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대응해 대대적인 공습과 지상전을 벌이며 민간인 피해가 급증하자 휴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국제사회에서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외교적 압박이 강화되고 각국의 시위도 확산하는 중입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뉴욕 자유의 여신상 앞에서 이스라엘 가자지구 내 휴전을 촉구하는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미국 워싱턴주 항구도시 타코마에서는 이스라엘 지원용 군수물자 선적을 저지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시위대는 이스라엘 지원 반대, 모든 팔레스타인 포로 석방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The goal here is to delay or if we can stop any sort of arms shipments from the United States to Israel. 이스라엘이 하마스 섬멸을 목표로 가자 지구의 대대적인 공습과 지상전을 펼치면서 민간인 피해가 급증하자 이스라엘의 공격이 지나치다며 휴전을 촉구하는 시위가 세계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외교적 압박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전범이라고 맹비난하면서 이스라엘 주재 자국 대사를 소환했습니다. İsrail tam 22 gündür
açıkça savaş suçu işliyor. Şimdi İsrail, biz de seni savaş suçlusu olarak dünyaya ilan edeceğiz. 노르웨이도 테러리스트 하나를 제거하려고 난민촌 전체를 폭격하는 것은 비례성에 맞지 않으며 국제법 위반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가자 지구에서 막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데 우려를 표하며 현지 주재 자국 외교관들을 모두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바레인이 경제 관계를 중단하고 볼리비아는 단교를 선언했습니다. 칠레와 콜롬비아도 자국 대사를 소환하는 등 국제사회의 외교적 압박이 점차 강해지고 있어 이스라엘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국민의힘 이뇨환 혁신위원장이 어제 정치 원로이자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적인 멘토로 꼽히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이 전 대표가 연말까지 신당 창당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시점까지 언급한 만큼 비윤계 끌어안기에 더 힘을 쏟는 모양새입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유승민 전 의원 등 여권 주요 인사를 두루 만나 조언을 듣는 국민의힘 이뇨환 혁신위원장이 이번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찾았습니다. 민생과 경제, 여당 쇄신 방향 등 여러 현안을 놓고 45분가량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방은 참 잘했는데 환자가 그 약을 안 먹으면 어떡할 거냐? 그 약을 먹어야 된다. 실제로 변화를 이끌어내야 된다. 김 전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적 멘토로 불리는 만큼 이준석발 신당론을 논의했는지 관심이 쏠렸지만 인 위원장은 말을 아꼈습니다. 김 전 비대위원장도 이 전 대표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혁신하려면 대통령실부터 바뀌어야 한다며 이 전 대표 평소 주장과 비슷한 취지의 쓴소리를 내놨습니다. 용산에서 영향력을 행사를 해야지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지 당이야 뭐 거기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인데 거기서 변화가 있겠어? 이건 아직까지 약효가 잘 나오지 않는 거거든요. 두 사람의 만남과 상관없이 이 전 대표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을 중심으로 한 비윤계 신당설은 수면 위로 빠르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연말까지 창당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시점을 못 박았고 저는 12월 말까지 당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다른 목소리 내는 것을 내부 총질이라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다른 길을 모색하는 것은 다 강연하다. 더불어민주당 내 대표적 비명계 인사인 이상민 의원 등까지 만나며 접촉면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상식에 맞지 않는 정치가 횡행하고 있으니 상식의 정치를 하겠다는 것으로 공통분모를 찾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들을 제가 제 생각으로 얘기를 했죠. 여야를 아울러 중도층과 수도권, 청년층을 겨냥한 신진 세력 규합을 모색하는 거로도 읽힙니다. 정책 이슈를 잇따라 띄우며 분위기 반전에 나선 국민의힘 지도부는 여권발 신당설이 총선에 미칠 영향에 내심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어렵사리 세운 우리 이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함께 승리를 위한 길로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준석발 신당이 양향자 의원, 금태섭 전 의원 등 야권 출신이 주축인 제3지대와 연대를 꾀해 여당보다 야당 표심에 영향을 줄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과거 바른정당 실패 사례를 근거로 신당 창당이 현실화하긴 어려울 거란 회의적 전망도 여전합니다. 내년 총선을 위한 여당 쇄신 국면에서 여권발 신당론이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이뇨환 혁신위원장은 오늘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 비주류를 끌어안는 통합 행보를 이어갑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사저를 찾아가 12일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또한 행사장에선 대구에 오니까 힘이 난다고 말했는데 총선을 5개월 앞두고 윤 대통령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 달성군의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았습니다. 지난달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44주기 추도식에서 조만간 찾아뵙겠다고 약속한 지 12일 만에 전격 방문이 이루어진 겁니다. 두 사람은 날씨와 건강 이야기부터 국정 운영과 최근 산업 동향까지 1시간가량 환담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주재한 수출진흥회의 자료를 봤는데 놀라웠다면서
당시 국정 운영에서 배울 점을 반영하고 있다며 온고지신을 언급했고 박 전 대통령은 좋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만큼 회의에서 애로사항을 바로 해결해 줄 수 있었던 것 같다고 화답했습니다. 환담 이후에는 정원을 함께 산책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일종의 악연으로 얽힌 둘이 부쩍 살갑게 접촉면을 넓히는 건데 보수층 결집을 위한 계산된 행보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 깜짝 만남 직전에 윤 대통령은 대구를 누볐습니다. 8,000명이 참석한 바르게 살기 운동 행사장에서 가짜뉴스와 부정부패를 추방하자고 외쳤습니다. 지난 4월 서문시장을 방문한 이후 7달 만에 다시 이곳 대구에 왔습니다. 대구에 오니 힘이 납니다. 또 대구 칠성시장을 찾아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각별히 챙기겠다며 따뜻한 정부를 거듭 약속했습니다.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 지지층에 호소하고 동시에 민생도 챙기는 2마리 토끼 사냥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김포시 서울 편입 등 도시광역화 정책을 추진할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가 올해 안에 법안 발의 같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경태 특위위원장은 어제 국회에서 임명장 수여식과 첫 회의를 열고 특별법이 됐든 일반법이 됐든 12월까지는 경기도 인접도시의 서울 편입 법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서울을 광역화해서 세계 5대 국제도시로 키우고 부산, 광주까지 3축 메가시티를 만들어 지방도 건강한 자족도시로 이어질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김포 서울 편입론으로 메가시티 구상을 띄운 여당을 향해 국회에 국가균형발전 TF를 설치해 지역 상생발전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어제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국민 편 가르기도 모자라 이제는 국토 편 가르기에 나섰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수도권 1극 체제를 해소하고 전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고자 5극 3특 초광역 메가시티 비전을 제시했다며 국회에 관련 TF를 설치해 국가의 미래를 위한 지혜를 모으자고 촉구했습니다. 경기 김포시가 서울시 편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도권 매립지 관할권을 두고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병수 김포시장이 최근 서울 편입을 희망하면서 수도권 매립지에 제4 매립장이 김포에 있기 때문에 김포가 서울에 편입이 되면 서울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발언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인천시는 수도권 매립지 문제는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 등 사자협의체의 협의를 바탕으로 논의할 내용이지 비현실적인 김포시의 서울 편입안과 결부시킬 게 아니라며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절기상 입동인 오늘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3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북서쪽에서 남하하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기온이 1에서 2도 정도 더 떨어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대관령이 영하 5도, 철원 영하 3도, 서울 3도, 전주 4도 등으로 올 가을 들어 가장 낮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르며 추위가 누그러들 것으로 보입니다. 도주 63시간 만인 그제 경찰이 체포된 탈주범 김길수가 마지막 순간까지 몸부림을 치면서 강하게 저항하는 모습이 YTN이 확보한 CCTV에 잡혔습니다. 옷을 바꿔 입고 노숙까지 하면서 필사적으로 도주했지만 결국 검거되기까지의 과정을 안동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산을 쓰고 길을 걷는 남성. 검은색 차량이 다가와 앞을 가로막자 순식간에 방향을 바꿔 질주합니다. 차에서 내려 뒤쫓기 시작하는 형사들. 온몸으로 남성을 덮쳐 제압합니다. 특수 강도 혐의로 구속됐다 병원에서 달아난 36살 김길수가 도주 63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힌 순간입니다. 도주 초반 택시비를 대신 내준 여자친구에게 공중전화 부스에서 전화를 건 사실을 경찰이 포착해 위치를 특정한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전화를 마치고 공중전화 인근을 지나던 김길수는 출동한 경찰을 피해 달아나라 이곳에서 붙잡혔습니다. 검거 당시 김길수는 흉기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몸부림치며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누워있는 상황에서 제압을 하는 상황에서는 많이 엄청 경찰분들도 많이
김길수는 서울과 경기 북부를 오가며 필사적인 도주를 이어왔습니다. 도주 당일 밤 9시 40분쯤 마지막으로 행적이 알려졌던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을 빠져나간 김길수는 택시를 타고 노량진 인근으로 이동했습니다. 건물 지하에서 노숙하며 은신해 있다가 이튿날 새벽 2시쯤 친동생이 있는 경기 양주로 이동했고 상가 주차장에서 또다시 노숙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셋째 날 저녁 8시쯤 김길수는 여자친구가 있는 경기 의정부에 버스를 타고 이동한 뒤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 옷을 3차례 갈아입고 머리도 잘랐지만 결국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은 김길수를 잡는 데 큰 역할을 한 경기 의정부경찰서 이선주 경사와 안양동안경찰서 김민국 경장을 특별 승진하고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길수 도주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 법무행정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죄송하다며 사과했습니다. 한 장관은 어제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시민들이 걱정이 많았을 것 같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도주 경위뿐 아니라 도주 이후 조치가 적정했는지 등도 엄중하게 조사하고 있다면서 재발 방지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내부 잘못에 대해선 교정본부가 경찰과 함께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사기 혐의로 구속된 전청조 씨의 공범 의혹을 받는 남현희 씨를 오늘 다시 불러 전 씨와 대질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남 씨를 출국 금지 조치한 경찰은 공모 여부 확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장장 9시간에 걸쳐 첫 경찰 조사를 받은 남현희 씨. 결혼 상대였던 전청조 씨가 사기 혐의로 구속되면서 공범 의혹이 불거지자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전 씨 구속 이후 피해 규모는 피해자 20명에 피해액 26억 원으로 불어난 상황. 억울한 점 없으십니까? 피해자라는 입장 혹시 변함 없으신가요? 첫 조사를 받은 남 씨를 경찰이 다시 불러 조사합니다. 특히 이번엔 남 씨와 전 씨에 대한 대질 조사도 진행해 엇갈리는 양측 진술을 따져볼 예정입니다. 남 씨는 줄곧 전 씨의 사기 행각을 몰랐다며 자신이 공범이 아닌 피해자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앞서 전 씨에게 받은 고가 외제 차량과 가방 등 물품 40여 점을 경찰에 이미 제출했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기꺼이 받겠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 씨 측도 가로챈 돈 대부분을 남 씨에게 사용했고 양측이 엇갈리는 진술이 있다면서 대질 조사로 실체를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남현희 씨와의 진술 중에 서로 엇갈리는 부분이 실체가 좀 밝혀지기를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남 씨에 대한 첫 조사가 이뤄진 날 출국 금지 조치도 함께 내렸습니다. 해외 출국이 잦은 데다 사기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고 이번 사건의 사회적 파장도 고려했다는 겁니다. 전 씨가 이번 주 검찰에 넘겨지는 가운데 경찰은 대질 조사를 토대로 남 씨가 범행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따져볼 계획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공매도 금지 이틀째인 어제 우리 증시는 급락한 채 마감했습니다. 그제까지만 하더라도 폭등했던 증시가 하루 만에 급락세로 돌아서면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전 한때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공매도 금지 첫날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우리 시장 모두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하락 출발한 코스피는 낙폭을 키우기 시작하더니 2% 넘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0.32% 오른 채 거래를 시작했지만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특히 상한가를 치며 반짝 급등했던 2차전지 관련주들이 맥을 못 추면서 지수 하락을 견인했습니다.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시가총액 상위에 2차전지 대형주들이 많이 몰려 있거든요. 이들 종목이 어제는 대폭등, 오늘은 상당히 좀 낙폭을 키우면서 시장을 위아래로 흔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 오전 한때 코스닥 시장에선 프로그램 매도 호가 효력을 5분 동안 정지시키는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습니다. 그제 급등세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던 것과 정반대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일부 뒤돌림 매물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외국인의 현 선물 매도가 나왔고 특히 선물 매도로 인한 프로그램 매도로 기관 투자가들의 매도 또한 확대되면서 지수가 하락을 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주가 급등락은 당분간 불가피하다며 변동성이 다소 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석 달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원달러 환율도 4거래일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가정용 전기요금은 그대로 두고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전력의 재무 위기 때문인데 고물가 속 서민 경제와 내년 총선을 고려한 방안으로 보입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갑자기 뚝 떨어진 기온에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의 옷차림도 두꺼워졌습니다. 겨울을 앞두고 4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의 생각은 엇갈립니다. 아무래도 부담이 되죠. 서민들한테는 가장 부담되는 게 물가라든가 인상한 소리만 나오면 마음이 조금 많이 무거워요. 그거 적자를 그대로 놔둘 수는 없잖아요. 국가에서 또 뭘 방법으로 메꾸잖아요. 그럼 우리 세금이지? 그러니까 그래서 좀 올리는 것은 괜찮다고 봐요. 여당과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부담에 가정용과 소상공인용 전기요금은 그대로 두고 계약 전력 300kW 이상의 산업용만 인상하겠다는 겁니다. 지난해 산업용 전기 판매량은 전체의 54%, 주택용과 일반용을 합친 판매량보다 많아 산업용 전기요금만 올려도 한전 재무구조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도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안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한전의 지난 6월 말 연결 기준 총부채는 201조 4천억 원.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만으로는 최악의 재정 위기에 놓인 한국전력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적자 규모 자체가 이미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고요. 내년이 되면 이제 채권 발행 한도가 다 차서 넘어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미 5배라는 채권 한도 규정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 이상으로 채권을 발행하게 된다면 금융 부담이 너무 커지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올해 상반기 국제 에너지 가격이 반짝 하락하면서 한전의 3분기 실적은 흑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서 다시 영업 손실을 낼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5월 25조 원 규모의 자구책을 발표한 한전은 자회사 지분 매각 등을 포함한 고강도 2차 자구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YTN 홍상입니다. 대학 기숙사 고시원 찜질방에 이어서 지하철에서도 빈대가 나왔다는 목격담까지 인터넷에 빠르게 퍼지며 빈대 공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민 불안이 크자 정부가 빈대 대책본부 총괄을 총리실로 격상하고 한 달 안에 확산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프랑스 파리를 휩쓴 빈대가 우리나라 곳곳에 출몰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기숙사, 고시원, 사우나에 이어서 지하철에서도 빈대가 나왔다는 목격담까지 나왔습니다. 관련 글이 인터넷에 빠르게 퍼지며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녁에 잠은 못 자죠. 한 2, 3일은 괜찮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나와요. 현재까지 전국 17개 시도 등에 접수된 빈대 의심 신고는 30여 건, 수도권이 대부분입니다. 빈대가 확산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합동대책본부 총괄을 행정안전부에서 총리실로 격상하고 10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가 매주 회의를 열어 발생 현황을 파악합니다. 이를 토대로 학교와 숙박업소, 대중교통 등 다중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방제에 나섭니다. 기존 살충제에 내성이 생긴 빈대를 없애기 위해 퇴치제 효능도 높입니다. 해외에서 효과와 안정성이 입증된 퇴치제를 서둘러 도입할 수 있게 다음 주까지 긴급 사용 승인 등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또 방역업체와 함께 빈대 유입 경로를 추적하고 살충제 저항성 분석 연구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한 달 안에 빈대 확산을 막는 게 목표입니다. 정부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퍼져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빈대 발생 현황 같은 통계 자료를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심장질환 환자가 늘면서 지난해 진료비가 2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10대에서 20대 젊은 환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낸 최근 5년간 심장질환 진료 현황 분석 결과 자료를 보면 환자 수는 2018년 152만 9천여 명에서
지난해 183만 3천여 명으로 2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0대 환자는 1만 3천여 명, 20대 3만여 명으로 각각 5년 새 40% 정도씩 증가했고 30대도 4만 8천여 명으로 27% 늘었습니다. 젊은 층의 심장질환자 증가에는 인스턴트 식품과 가공식품 등 식생활 변화와 운동 부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오늘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G7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을 먼저 방문한 블링컨 장관은 오늘 밤 미국 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2를 타고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내일 박진 외교부 장관과 양자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한미 동맹, 북한 문제, 경제 안보 첨단 기술, 지역 국제 정세에 대해 협의하고 윤 대통령도 예방할 계획입니다. 블링컨 장관의 방한은 2021년 3월 이후 2년 반 만이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는 처음입니다. 7년 만에 방중한 호주 총리가 시진핑 주석과 리창 총리 등 중국 수뇌부와 잇따라 만났습니다. 2016년부터 이어져 온 총성 없는 전쟁에 마침표를 찍고 중단됐던 연례 총리 회담도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강정규 베이징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1973년 호주 총리의 첫 중국 방문과 수교 50주년을 기념하는 만남입니다. 호주 총리가 중국을 찾은 건 2016년 이후 처음. 7년 동안 양국은 총성 없는 전쟁을 벌였습니다. 2017년 중국계 재벌이 호주 정치권에 58억 원을 뿌렸다는 폭로와 함께 선거 개입 의혹이 불거졌고 2018년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과웨이 때리기에 호주가 동참하면서 양국 관계는 틀어졌습니다. 2020년 호주가 코로나19 발원지 국제조사를 촉구하자 중국은 대대적 무역 보복에 나섰습니다. China is an aggressor. China wants to see us as a vassal state. 还有一个，澳大利亚它是站在中国鞋底的口香糖，很难蹭掉。 그러나 호주산 석탄 금수 조치는 중국 내 극심한 전력난이란 부메랑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국제사회의 중국 위협론을 자극해 오커스와 쿼드 출범 등을 앞당겼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로 상처만 남긴 싸움을 뒤로한 채 최근 양국이 관계 회복에 나선 건 경제적 공생관계 때문입니다. 호주 수출의 30%를 차지하는 중국. 반대로 중국은 철광석을 비롯한 주요 원자재 수입을 호주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And that a strong relationship between our two countries will be beneficial into the future. 앨버니지는 시진핑에 이어 리창 총리와도 만나 2016년 이후 중단된 연례 회담도 복원키로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하마스 섬멸작전에 나선 이스라엘군이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가자시티 심장부까지 진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인질 석방 없이 휴전은 없다고 확인하면서 전쟁이 끝나면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통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가자 지구에 진입한 이스라엘 지상군이 무전으로 공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하마스의 땅굴과 연결된 건물입니다. 전면전 대신 국지적 지상전을 택한 이스라엘은 이제 최대 도시 가자시티의 심장부에 도달했습니다. לראשונה בעשרות השנים האחרונות צה"ל נלחם בלב ליבה של העיר עזה, בלב ליבת הטרור. זו מלחמה מורכבת וקשה, ולצערי יש בה גם מחירים. 지상전 개시 일주일 만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땅굴이 가자시티의 학교와 병원 등에 연결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עזה היא בסיס הטרור הגדול ביותר שבנה האדם אי פעם. כל העיר הזו היא בסיס טרור אחד גדול.
본격 시가전을 앞두고 가자지구 주민 수백 명이 흰색 깃발을 들고 탈출하는 장면이 목격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열어놓은 민간인 대피 통로를 통해서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민간인 수십만 명이 가자지구 북부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상자는 물론 주민들까지 병원 등에 대피해 있지만 누구도 안전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특히 가자지구 병원 절반이 연료가 바닥나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As of yesterday, it's a total of exactly 569, and that is since the 21st of October when the border crossing was opened. But none of them has contained fuel, which is still banned by the Israeli authorities. 하지만 이 같은 인도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입장은 여전히 강경합니다. 인질 석방 없이는 휴전도 연료 반입도 없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Well, there'll be no ceasefire, general ceasefire in Gaza without the release of our hostages. As far as tactical little pauses, an hour here, an hour there, we've had them before. 이스라엘은 그러나 하마스 소탕이 끝나면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통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국방부 장관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자 지구에선 월요일 하루 300명이 더 숨져 전체 사망자는 1,300명을 넘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후 가자 지구 처리 문제를 놓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견을 보일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7일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가자 지구 점령이 이스라엘을 위해 좋지 않다고 여전히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이스라엘과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대화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의 발언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전날 하마스를 상대로 한 전쟁이 끝난 뒤에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무기한 전반적인 안보를 책임질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한 미국 측의 첫 반응이었습니다. 지난달 7일 무장정파 하마스의 공습을 받은 이스라엘이 한 달 동안 가자지구 의료시설에 102건의 공격을 이어가면서 의료인 16명이 숨졌다고 세계보건기구가 전했습니다. 크리스티안 린드마이어 WHO 대변인은 7일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브리핑을 열고 분쟁 당사자들은 가자지구 내 의료인과 의료시설 등을 보호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지 한 달이 되는 동안 가자지구에서는 전체 인구의 0.5%가 넘는 11,00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됐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김포시를 비롯한 경기도 인접도시에 서울 편입론을 꺼내든 국민의힘이 올해 안에 관련법 발의 같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얄팍한 선거 전략으로 국토 편가르기를 선택했다며 국회에 국가균형발전 TF를 설치해 나라 미래를 논의하자고 역제안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서울, 부산, 광주의 3축 메가시티를 기치로 내건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첫 회의에서 그래도 시작은 서울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도시와 비교하면 서울은 여전히 좁다며 김포 등 인접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해 연말까지 편입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수도 서울이 국제도시, 세계 5대 국제도시 안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12월쯤까지는 이 법률안이 특별법이 됐던 일반법이 됐던 당과 조율해 서울 광역화 문제를 내년 총선 공약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뜻도 조심스럽게 내비쳤습니다. 법안을 마련해도 다수당인 민주당의 호응 없인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운 만큼 유권자들에게 22대 국회에서 추진할 힘을 달라고 호소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인구가 300만 대 1000만으로 나뉘면요. 도가 하나 생기거든요. 국민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가 선제적으로 투자될 거라는 것을 아시는 순간 아마 이것이야말로 졸속이고 신중론을 유지해온 민주당은 여당이 선거를 앞두고 국민 편가르기도 모자라 국토 편가르기에 나섰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수도권 집중 완화는 이미 수십 년 논의해 사회적으로 합의된 국가적 과제라며 국회에 국가균형발전 TF를 설치하자고 역제안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내걸었던 이른바 5극 3특, 즉 전국을 5개 권역, 3개 특별자치도로 재구축하자는 공약도 다시 소환했습니다.
김영삼 정부 이래로 모든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온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을 국민의힘의 얄팍한 총선 전략을 위해 파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 자체가 국민 기만입니다. 교통난에 시달리는 김포 시민을 향해선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도 서울 편입 논란보다 우선하여 김포의 교통 문제 해결에 앞장서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하루속히 김포 시민들이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민주당은 거리를 두고 있지만 여당이 서울광역화 문제를 내년 총선 공약 전면에 내세운다면 맞대응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경기도 인접도시의 서울 편입론이 총선 전국 최대 화두 가운데 하나로 떠오를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나힌입니다. 11월 8일 수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2박 3일 일정으로 국빈 방한한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 두 정상은 경제와 우주, 과학기술, 문화,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어제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적 멘토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비공개 회동했던 인유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오늘은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납니다. 인 위원장과 홍 시장은 이 자리에서 보궐선거 참패 이후 여당 내 상황과 쇄신 방향 등 여러 정치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 여부 등을 논의합니다. 이 자리에서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오송 참사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당론으로 정할지도 다뤄질 예정입니다. 서울교통공사의 노조가 내일 통법을 예고한 가운데 오늘 오후 사측과 최종 협상을 벌일 예정입니다.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최종 협상이 결렬될 경우 서울지하철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파업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수십억대 사기 혐의로 구속이 된 전 청조 씨의 공범 의혹을 받는 전 펜싱 국가대표 선수 남현희 씨가 첫 조사 이틀 만에 경찰에 재출석합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오늘 오전 10시쯤 사기 혐의로 남현희 씨를 불러 조사하는 가운데 공모를 부인해온 남 씨 측 요청대로 전 청조 씨와 대질 신문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경찰은 남 씨가 공범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해외 출국이 잦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그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도주 사흘 만에 붙잡힌 김길수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옷을 갈아입고 대중교통을 탔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우발적으로 도주했다고 주장하는 김길수가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되기 전 해결하지 못한 금전 거래를 마무리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도주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서울에 다세대 주택 한 채를 갖고 있는 김길수가 오는 10일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예정이던 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챙겨 변호사비 등을 해결하기 위해 도주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SNS나 메신저로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사기를 치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 범죄. 보통 신분을 속여 위급한 상황에 놓인 척 돈을 뜯어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최근엔 부업을 빌미로 투자를 유도하는 등 수법이 진화하는 모양새입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30대 직장인 A씨는 지난 9월 외국인 친구를 소개해주는 앱에서 만난 일본인 친구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한 달 순수익이 5만 달러가 넘는다며 부업으로 해보라고 추천받은 겁니다. 쇼핑몰을 운영하면 수수료를 25%나 챙길 수 있다고 꼬드겼습니다. 주문을 먼저 받고 물건값은 나중에 입금하는 방식이라 소액으로도 시작할 수 있다는 말에 A씨는 만난 적도 없는 친구의 제안을 덜컥 받아들였습니다. 직장인이다 보니까 직장인에 대한 그 제약 없이 좀 간편하게 휴대폰 하나로만 운영을 할 수 있다는 메리트를 믿고 처음에 접근을 좀 했었습니다. 쇼핑몰 운영 초반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주문이 들어온 물건의 대금을 사이트가 안내하는 계좌로만 넣으면 얼마 뒤 물건값과 수수료가 포인트 형태로 쌓였고
초반엔 현금으로도 바꿀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가짜였습니다. 주문은 계속 들어왔지만 사이트에서 포인트 사용을 제한해 수중에 가진 돈을 넣도록 유도한 겁니다. 돈을 다 써서 대금을 치르지 못하자 사이트는 사흘 만에 A씨 쇼핑몰을 폭파했고 A씨는 결국 투자했던 5,600만 원을 고스란히 날렸습니다. 일본인 친구에게 따져보려 했지만 이미 연락을 끊고 잠적한 뒤였습니다. 이 쇼핑몰에서 이제 자금 회수가 안 돼서 계속 주문은 들어오는데 그 주문건을 처리해야지만이 이제 제 상점이 이제 무효했던 걸 풀릴 수가 있고 돈을 찾을 수 있다. A씨가 당한 건 이른바 로맨스 스캠이 변주된 신종 사기 수법으로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들만 40여 명에 달합니다. 유사 쇼핑몰 사이트만 100여 개가 넘는 데다 대부분 해외 쇼핑몰 사이트라 경찰 수사에 한계가 있다고 피해자들은 입을 모읍니다. 소액 투자라고 하니까 아이들 분유값, 기저귀값이라도 조금 벌겠다고 시작한 계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되게 힘들어하는 부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친문과 신뢰를 빌미로 벌이는 스캠 사기. 하루가 다르게 수법이 진화하는 사이 속수무책 당하는 피해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면서 이른바 리딩방을 운영해 100억 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투자 전문 업체라고 속여 투자 리딩방을 운영한 총책과 조직원 등 49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4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1년 8개월에 걸쳐 필리핀 등 해외에서 가짜 가상자산 투자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53명에게서 15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속 성장을 거듭하며 몸집을 불려온 카카오가 최근 잇단 사법 리스크에 부딪히며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준법과 경영 쇄신을 외치며 변화의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국민 SNS 카카오톡을 동력 삼아 거침없는 성장 가도를 달렸던 카카오가 크게 휘청이고 있습니다. 시세 조정 의혹으로 주요 임원에 이어 창업자까지 소환 조사를 받았고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셨는지요? 잠시 조사에 임했습니다. 자회사 카카오 모빌리티 역시 회계 조작 논란으로 금융당국의 감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경제적이고 어떤 본인들이 합의한 실제로 맞다면 왜 이제 와서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고 했다고 하시는지도 저는 약간 살짝 의문이에요. 창사 이래 최대 위기라는 평가 속에 카카오는 발빠른 대응에 나섰습니다. 먼저 외부 준법 감시 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는데 3년 전 마찬가지로 사법 리스크에 부딪혔던 삼성의 해법을 참고한 모습입니다. 위원회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생명으로 삼겠습니다. 삼성의 개입을 완전히 배제하고 철저히 독자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초대 위원장으로 전직 대법관 출신 인사를 발탁한 점부터 계열사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부여한 점까지 닮은 꼴입니다. 내부 경영 쇄신은 그동안 전면에서 한 발 물러나 있던 창업자 김범수 센터장이 진두지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만으로 변화의 진정성을 평가하긴 어렵다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내부 기구들이 기업의 체질, 경영 문화 이런 것들을 얼마나 바꿨는가,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그리 성공적인 사례가 떠오르지는 않아요. 뼈를 깎는 어떤 자구책인지 아니면 단기적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어떤 대응책인지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첫 시험 때는 카카오 모빌리티의 사업 구조 개편이 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비판받아온 독과점 플랫폼의 개방, 택시기사 수수료 부담 개선 등의 내용이 핵심입니다. 오는 13일 택시업계와의 첫 간담회를 앞둔 가운데 카카오가 내건 변화의 깃발에 시장과 소비자가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됩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박민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후보자의 적격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등을 문제 삼는 야당에 맞서 여당은 KBS 정상화를 이끌 적임자라며 엄호했습니다. 김대경 기자입니다. 박민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초반부터 진통을 거듭했습니다. 야당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제기를 박 후보자 인사청문단이 허위사실 유포라고 겁박했다며 민주당이 사과를 요구한 겁니다. 자료 제출 문제와 신상 발언 기회 등을 놓고 벌어진 민주당 측과 국민의힘 장제원 과방위원장 간 설전은 야당 의원 집단 퇴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위원장이 하라고 하면
누가 무슨 이분 드렸고 고민정 의원님한테는 자료 주려고 이분을. 그러나 위원장은 청문위원회 권리를 보호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청문위원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위원장 청문회 하는 것도 처음 보네요. 위원장 자격을 고민정 의원이 정합니까? 참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우여곡절 끝에 속개된 청문회에서 야당은 박 후보자가 언론사 재직 당시 일본계 기업에서 자문료를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이 의심된다는 걸 거듭 문제 삼았습니다. 후보자가 이미 겸직을 하고 나서 차후에 이해충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뒤늦게 무급 휴직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건 제 행위 자체가 일단 청탁금지법에 적용되는 행위가 아니고요. 저희 회사는 겸직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도 빼놓지 않았는데 박 후보자는 언론계 경력을 내세우며 적극 반박했습니다. 비록 방송은 아니지만 언론계에서 30년간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KBS의 공모정찰을 거쳤고 상당한 진통도 겪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청문회까지 와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공영방송 정상화에 초점을 맞춘 질의로 박 후보자가 적임자임을 내세웠습니다. KBS가 국민의 신뢰를 잃은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봅니까? 역시 첫 번째는 거의 의도적인 혹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불공정 보도, 편파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이 추진하는 방송 3법 그리고 현 정부의 방송 장악 의혹 논란이 맞물리면서 청문회 내내 여야는 팽팽하게 맞붙었습니다.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도 난항이 예상되는데 대통령실의 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에 이은 임명 강행이 또 한 번 현실화할 경우 여야 대치는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정부가 빈대 국내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 주부터 4주간 대중교통과 숙박시설 등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 방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응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합동대책본부 총괄을 행정안전부에서 총리실로 격상했습니다. 또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4주를 빈대 집중 점검 방제 기간으로 정하고 10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가 매주 회의를 열어 발생 현황을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낮춰진 뒤 처음 시행되는 올해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는 확진자도 일반 응시자와 같은 시험장을 이용하게 됩니다. 다만 점심시간에는 별도 공간에서 따로 식사하고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할 방침입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에 확진된 수험생들은 응급차를 타고 별도 시험장으로 이동해 수능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수능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도 일반 수험생과 같은 교실에서 문제를 풉니다. 교실 내 별도 칸막이도 설치되지 않습니다. 교육부는 확진자가 KF94 마스크를 착용하고 점심시간에는 시험장 내 별도 공간에서 따로 식사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한이나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어도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확진이 되지 않은 학생들이라도 요새 독감도 많이 돌기 때문에 본인이 평상시에 천식이라든지 호흡기 질환이 있거나 몸이 좀 약한 경우에는 저는 마스크를 좀 착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수능 응시생은 50만 4,500여 명. 오는 16일 전국 1,279개 시험장에서 오전 8시 30분부터 동시에 시험이 시작됩니다. 수험생들은 늦어도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장에 입실해야 합니다. 수능 전날 예비 소집에서 교부된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시험 중 휴대전화나 스마트워치 등 전자기기를 소지하면 부정행위로 적발되고 필수 과목인 한국사 시험을 응시하지 않거나 4교시 탐구 영역을 선택한 순서대로 풀지 않으면 전체 시험이 무효 처리됩니다. 수능 성적표는 졸업생은 다음 달 8일, 재학생은 11일 오전 9시부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집에서 일반 세탁기를 사용할 때 세제 어떻게 고르고 계신가요?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시판 중인 액상형 세탁세제 12개 제품을 조사했더니 가격과 세척력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경기도 부천에 사는 주부 강숙자 씨는 집에서 쓰는 세탁세제를 바꿀까 고민 중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물가 때문에 조금이라도 생활비를 절약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가격도 저렴하면서 세탁도 잘 되는 그런 제품을 쓰고 싶은데 어떤 거를 골라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일반 세탁기용 액상형 세탁세제 12개 제품을 평가한 결과 세척력과 가격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특히 오염 종류별로 세척 성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상에서 묻을 수 있는 기름이나 흙 같은 오염물은 다우니와 커클랜드, 리큐 제품이 상대적으로 잘 지워졌고 혈액이나 잉크같이 쉽게 지워지지 않는 얼룩은 다우니, 커클랜드, 퍼실 제품을 썼을 때 가장 깨끗했습니다. 가격은 1회 세탁 비용 기준으로 제품별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세탁물 3.5kg을 세탁하는 데 필요한 세제량을 기준으로 1회 세탁 비용은 갤럽 제품이 40원으로 가장 저렴했습니다. 가장 비싼 것은 328원인 다우니로 가장 저렴한 갤럽과 8배 차이가 났습니다. 세척 성능이 우수하면서 1회 세탁 비용이 저렴해 가성비가 좋은 제품은 커클랜드와 리큐 제품으로 조사됐습니다. 시험 대상 전 제품이 색상 변화와 이염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일부 제품은 실제 내용량이 표시된 것보다 적거나 액성이 표시와 다른 제품이 있어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소비자원은 고물가 시대에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세제에 대한 품질과 가격 정보를 계속 제공할 계획입니다. YTN 김선입니다. KT 위즈가 9회 초 터진 문상철의 천금 같은 결승 2루타에 힘입어 한국 시리즈 1차전에서 승리했습니다. KT는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한국 시리즈 1차전에서 9회 초 문상철이 LG 마무리 투수 고우석을 상대로 좌측 담장을 맞추는 큼지막한 2루타를 터뜨리며 배정대를 홈으로 불러들여 LG를 3대2로 물리쳤습니다. 오늘은 계절이 겨울로 접어든다는 절기 입동입니다. 절기답게 날이 무척 쌀쌀한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2.3도로 하루 만에 또다시 올가을 최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다행히 낮부터는 기온이 15도까지 오르면서 추위가 잠시 누그러지겠지만 일교차도 그만큼 무척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감기 걸리기 쉬운 날씨니까요. 옷차림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고요. 안개나 이슬이 얼어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한파주의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3도, 대관령 영하 4도, 청주는 3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에서 9도가량 낮아 무척 쌀쌀합니다. 낮 동안에는 대부분 예년 수준의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15도, 대전 17도, 광주와 대구는 18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또다시 곳곳에 추위를 부르는 비가 내리겠고 남부지방은 금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더 심한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